안녕하십니까? 네. 유병태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제목을 아름다운 마무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무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끝내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어떤 일을 해서 마지막에 잘 맞추는 것을 우리는 끝내기를 잘했다, 마무리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 끝내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리 인생살이 중에서 끝맺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웰다잉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름다운 마무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이런 강의도 하고 강의를 듣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밑에 부제목으로 유언, 상속, 부양 의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토론을 해보려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이건 제 소개입니다. 지금 아마 소개를 했지만 좀 각당복지단에서 저는 웰다잉 교육을 받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상담사를 각당복지단 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천 웰다잉 연구원의 이사도 하고 대한보건협회라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단법인인데 거기에 자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에서 환경위생을 전공해서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한 것이 환경위생입니다. 그래서 수질, 대기, 폐기물 이런 오염물질이 어떤 기준으로 오염이 되는가, 또 그것이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가 하는 학문을 공부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정량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가기 전에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서 환경연구관을 다년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부천에 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아마 여기 모이신 분 중에서 가톨릭 신자는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천주교 인천교구라고 하면 인천 부천을 전국하는데 그 교구에 소사성당이라고 저 굴다리 옆에 있습니다. 그 소사성당하고 지금 중상동 성당에서 사목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건 제 이제 소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유언제도하고 유리본제도, 상속제도 이런 건데 먼저 이제 유언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 합니다.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난 후에 우리 유족들이 잘 이것을 받들어서 그대로 실행해 준다는 것을 담보하고 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유언장을 아무리 써놔도 우리 자식들이 그건 아버지 뜻이고 내 뜻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설령 그렇게 안 하더라도 죽은 자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언제도를 채택하고 그것을 쓰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유언장을 써놓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또 유언장이라는 것은 아예 내가 죽을 때 임박해서 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임박이라는 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넘어갑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나한테 유산이나 유언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서로 협의해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간혹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땐 그 유언장이 필요하고 그것이 법적 효력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언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넘어가 보시죠. 유언은 민법 제161조 중에서 유언은 본인 사망 후에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17살 이상. 민법에서 이제 얘기할 땐 17세 이상이면 유언장은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본인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되며 자녀들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유언제도입니다. 뭐 잘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이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또는 심신에서 좀 아주 미약해가지고 심신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내가 유언장을 썼는데 혹시 우리 자녀들이나 누가 우리 아버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저 유언장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때는 의사가 이분은 심신을 회복했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거기다가 의사가 서명을 해주면 정신이 조금 저기서 때도 완전히 회복됐다는 증명만 되면 정신이 조금 예전에 이상했던 사람도 유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돼요. 일정한 형식을 벗어나면 유언장은 효력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정한 양식을 갖춰줘야 되고요. 이건 사전에 작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당시에 유언장 내용하고 서로 좀 상충되는 일,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에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5억쯤 됐어요. 그런데 막 돌아가실 입막 해보니까 그분이 5억 중에 재산을 거의 다른 거 다 써버리고 1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 5억에 관한 재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유언을 해놨는데 죽을 임박해서는 돈이 없다. 어떻게 효력이 없게 되죠.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건 그렇다. 유언의 내용은 사망자가 생전에 남기고 싶은 뜻, 그것을 쓰는 것인데 법률에서 인정하는 것이 있고 법률 외해사항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친족회의,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친족회의는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후견인을 누굴 정하겠다 하는 것을 만약에 유언에다가 써놨으면 그건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 또는 이것을 누구한테 위탁을 하거나 신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상속 재산을 전혀 분할을 금지한다라는 걸 써놨으면 그대로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거기다 뭘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건 그대로 법률적으로 나중에 보호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유언 집행자의 지정, 나는 누구를 내 유언의 집행자로 지정을 한다 하는 내용을 유언장에 써놓으면 그대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법률 외의 사항, 이것은 유훈 또는 유지 그런 겁니다. 유훈이라는 건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유훈 얘기를 해서는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그런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981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담배를 꽤 많이 폈어요. 하루에 한 각 정도 담배를 폈는데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저보고 그 애비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장례를 모시는 날까지도 그걸 못 끊고 담배를 피면서 장례를 모셨어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나서 사모를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 유품을 태우게 돼서 이제 그 산 속에 가서 이렇게 태우는데 그때도 이제 담배를 물고 이렇게 태우다가 우리 어머니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그냥 버떡 들었는데 그래서 이 담배컵하고 나이타를 다 불 속에 집어넣고 그날로부터 이제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제게 담배를 끊게 한 그런 유훈을 제게 남겨줬죠. 왜 유언이 중요하냐 그러면 물론 법적으로 저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은 살아생전에는 불효를 했더라도 부모가 돌아가면 전부 효자 효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내게 그렇게 얘기했던 걸 아주 골수에 끼치도록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로 하여금 담배를 끊게 됐어요.
그 오늘날까지 이제 담배를 끊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유훈, 우리 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신앙생활을 잘해라. 자식들이 그 죽음 임종 마당에 쭉 모여서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의족해 살아라 하는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유훈입니다. 또는 유지, 내가 오는 사업체라든가 어떤 걸 때 이걸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 그것을 받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유지입니다. 유지를 어떻게 받들느냐, 그런 것을 거기다 써놓으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보호는 되지 않지만은 자녀들 간에 또는 나한테 유지를 받을 그런 분들한테 그것을 그대로 시행해달라는 그런 뜻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장례의식은 뭐 어떻게 치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쓰고 싶은 대로 써놓는 것이 이제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 유언은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자필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또 구수증서, 이렇게 부르면 받아 쓰는 거예요. 그에 한 유언,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필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건 민법제 106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유언자가 전문을 자필로 기재해야 돼요.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손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타작이나 또는 컴퓨터나 또는 점자기 같은 걸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필에 의한 유언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기재를 해야 한다. 글씨 잘 쓰고 못 쓰고는 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작성일자, 도장, 이렇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저거 중에 하나가 누락되면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이게 성명이라고 하면 이름입니다. 그 법적인 이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예명이나 또는 자나 아호가 있어요. 예명 같은 그런 것은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얘기, 가족들이 전부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이면 꼭 성명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장암, 뭐 누구 이렇게 호가 있는데 그 호를 우리 자녀들이나 내 아는 사람들은 아무개는 호가 뭐고 자는 뭐고, 또 예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그 예명이 통상적으로 불려졌으면 그 예명도 성명하고 같이 쳐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혼자만 알고 있는 자나 호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가 생년월일입니다. 42 뭐 이렇게 쪽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되면 생년월일이 들어가게 되죠. 주소, 자기 주소를 쭉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작성일자, 이게 언제 작성됐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이 유언장이 2장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큰 아들한테 작년 재작년에 써준 게 하나 있고, 작은 아들한테는 금년에 써줬다는 거예요.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럼 어떤 것이 정본이냐 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언장은 맨 마지막 쓴 것이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한테 재작년에 써준 것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작성일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장, 이 도장도 우리는 이제 꼭 인감도장이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 도장이나 찍어도 괜찮은데 왜 우리가 인감도장을 자꾸 선호하느냐 그러면, 인감도장은 본인이 간수를 잘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누가 뭐 빌려가고 뭐 또 부동산 거래에도 사용되고 그런 게 인감증명이 인감이니까, 인감은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꺼내다 쓰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인감도장을 선호하는 거죠. 근데 상관없습니다. 아무 도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또 이 무인 손도장이 가장 좋죠. 손도장,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대피를 해서 다시 찍을 수는 없지요. 이 무인은 주민등록에 이것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위, 이 유언장이 올바른 거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그 무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손도장은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그 꼭 도장이 아니라도 손도장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항목들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호를 받죠. 작성 일자도 꼭 날짜를 뭐 2019년 7월 10일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70회 생일날 이렇게 쓰면은 우리 가족들, 내 자식들, 이 유언장이라는 건 제3자한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식, 나한테 유언장이 해당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가족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70, 내가 70, 뭐 예를 들어 칠순 생일날, 뭐 그렇게 하면 아, 칠순은 며칠 언제고 생일날은 언제고 이것이 유추돼서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날짜는 그렇게 몇 월 며칠 안 쓰고 그 가족들이 유추해서 알 수 있는 날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작성되는 것이고, 반드시 자필로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혹시 뭐 아들들 중에서 하나가 유언장을, 아버지 유언장을 보니까 본인한테 조금 불리해. 그래서 본인이 살짝 아버지 필적을 이렇게 빌려서 미하게 해가지고 유언장을 맹길었다. 그럴 경우에 그 아버지가 예전에 쓰시던 글씨 이런 거 하고 필적 감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필적 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하고, 그것이 거짓이었을 때는 이제 유언장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드시 자필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타작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은 무효가 된다. 작성이 이건 간단하나 보관이 좀 어렵고 또 때로는 위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필에 의한 유언장은 쓰기는 간단하고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부작용이 좀 나올 수 있다. 녹음에 의한 유언, 이거는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은 자필 유언서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녹음기나 또는 녹화기를 이용해서 음성 또는 화면으로 유언을 할 수가 있지. 요새는 녹음기보다는 녹화기가 더 활발하게 써줄 수 있어요. 이때는 유언의 취지와 내용을 반드시 얘기를 말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녹화가 다,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이 이렇게 녹화를 뜨는데 이것이 녹화죠. 이렇게 녹화를 해놓으면 거기에 화면이 다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몇 월 며칠 날 나는 내가 죽음에 임박해서 나는 이런 유언을 합니다 라고 유언의 취지를 얘기하고 유언의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명, 또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 유언장에 녹화를 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해놓고, 이것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녹화를 뜰 때 누구가 증인으로 함께 참석을 해서 녹화를 했다 또는 녹음을 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유언의 정확 여부를 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것은 기계를 준비해야 하고 또 보관이 조금 어렵죠. 이런 거. 이건 글쓰기 어려운 사람한테 선택할 수가 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는 건데, 공증인은 변호사 중에서 공증인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공증인입니다. 일반 변호사가 다 공증인은 아니에요. 변호사 중에서 공증 업무를 법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사람만 공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증인 앞에서 기술을 하는 건데 공증인이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증인이 전부 기술을 해서 이건 반드시 한글로 작성해야 됩니다. 아까 그 자필 유언서는 그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작성해도 되고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은 일본어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해독이 돼서 이 전부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근데 요 공증증서의 것은 공증증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고, 이건 뭐 공증인이 작성하는 거니까 한글로 작성합니다. 증인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성년 증인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공증인의 기술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서명, 기명, 날인한다. 증인 두 사람.
그다음에 공증법에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증인이 서야 하는데 나중에 뒤에 이제 증인으로 서야 할 사람의 법 그 한도는 뒤에 나옵니다. 이건 반드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건 가장 확실한 법. 이건 변호사가 하는 공증인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효력이 이 자필 이력서 이런 것도 훨씬 확실한 거죠. 다른 사람이 이것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이렇게 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상속가에게 0.15% 곱하고 더하기 21,500원, 요것은 인지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을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이로다가 한다면 공증 비용이 얼만큼 나올까? 1억 곱하기 100분지 0.15 더하기 21,500원, 그렇게 하면 아마 17만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상속가액이 뭐 10억이라 그러면 170만 원, 내가 100억을 상속을 한다면 이제 뭐 1,700억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돼요. 내가 재산이 얼마인데 이것을 공증증서에 유언을 하면 비용이 얼마큼 나오겠다. 그럼 공증인한테 가면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비밀증서에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되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그 드라마 같은 데서 가끔 이런 거 봐요. 유언장이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 쓰고, 근데 내용은 몰라. 유언장이 있다는 건 이것은 자녀들한테 부모가 효도를 잘하라는 이렇게 그 경쟁을 붙일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잘하라 하는 그 꾸지람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비밀증서의 유언은 유언장은 있는데 내용은 몰라. 그럼 자녀들도 부지런히 부모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하면 비밀증서를 유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내용을 생전에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작성자 성명을 기재한다. 엄봉날이나 아주 비밀로 꼭 봉인을 해서 2명의 증인에게 제출한다. 봉소 표면에 그 이제 비밀 봉투한 끝에 제출 연월일 기재를 하고 유언자와 증인 2사람이 그 봉투에 서명을 해서 날인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표면 기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제 공증을 받습니다. 확정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원에 이거 확정만 하는데 이건 몇 월 며칠 날 비밀 증서를 맹기렸다 하는 확증을 받는 겁니다. 2명 이상의 증인과 공증 비용이 좀 필요한 것이 비밀증서인데, 특별하게 뭐 재산이 많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자필 유언으로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 하는 건 큰 뭐 회사나 이런 걸 외에는 뭐 별 문제가 없죠. 요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1070조인데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없고, 또는 기계를 갑자기 동원해서 뭐 녹화나 녹음을 할 수도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때는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자기 뜻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급한 사정에 의해서 성인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해서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유언 취지를, 그 환자나 이런 사람 유언 취지를 불러주고 이를 증인이 받아 씁니다. 그리고 그 증인과 환자가 있는 앞에서 낭독을 한 후에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기명 날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건 급박한 사정이 끝나면 이제 돌아가실 임박했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서 받아놓으면 돼요. 내용이 부실할 수 있고 또 증인이 필요하다. 아무렇게도 급박한 사정이니까 본인이 평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다 그 유언장 내용에 쓸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좀 불리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부수증서에 유언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할 의향이 있으시면 다른 것보다도 그냥 본인이 자필로 써놔두시면 되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도 나오면 아까 얘기한 증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19세 이하를 얘기합니다. 19세. 그럼 예를 들어서 19세가 언제냐면 오늘이 2019년 7월 12일이니까 금년,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년이라고 미성년하고 성년을 구별하는 건 2000년 7월 11일생은 성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9년 빼기 2000년 하면 19년 01일이 되죠. 12년 오늘이니까. 그래서 19세 이상을 성년이라고, 19세 미만은 이제 미성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우리나라 미성년이라는 건 선거법에서는 19세로 정해고 있고, 또 18세, 14세, 이 형사소송법에서는 14세를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세 이상 되는 사람은 형을, 집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4세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미성년자, 술 팔고 또는 이 모텔이나 여관에 단독 투숙할 수 있는 나이는 19세 이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술집이나 또는 이런 데서 술 파는 가게에서 아이들한테 술을 팔 때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유흥업소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처벌을 받게 되죠. 이거는 본인도 문제가 되지만 술을 팔거나 또는 유흥업소에 출입을 시킨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몇 번에 걸치면 나중에 영업장이 폐쇄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성년자라는 게 꽤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 혼인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8세 이상이면婚예를 올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 18살 이상이면 혼인. 그래서 그 미성년자의 내용이 좀 다른데 민법에서는 19세를 미성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피성년, 증인이 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해서 옛날 법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아주 도박벽이 심하거나 그래서 가족을 궁핍하게 맹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이 금치산자 지정을 법원에다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행위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금치산입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법이 바뀌면서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을 피한정 후견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아까 얘기한 우리가 유언장의 증인으로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유언에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유언장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비밀증서나 또는 뭐 증인, 아까 얘기한 그 공정증인에서 앞에서 유언을 하는 그런 거에 증인으로 나설 수가 없다. 또는 그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는 사람이나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이런 쪽들은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 그 외에는 다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 2사람을 데리고 이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내가 공증 증인을 해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가족관계 증명서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인감 증명도 들어가고, 이런 서류, 부속 서류들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가져오라고 해서 데리고 이제 공증증인 사무실에 가서 공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유언의 철회, 만약에 내가 유언을 다 해놨는데도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철회는 없애면 되는 거예요, 유언장을. 그리고 유언장은 잘 보관을 해야지, 이게 보관이 잘못되면 남이 꺼내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유언장을 잘 두고 어디다 두었다는 것을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얘기를 해야지, 자식들 전부 말놓고 내가 이혼했는데 유언장은 내 책상 서랍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딜 가든지 하면
자식들 중에 누가 하나 살며시 떠들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써놨나 안 써놨나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불합리하니까 유언은 아무 때나 철회가 가능하고 본인 생존 시에는 아무 때나 가능하다.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그걸 다시 써야 되죠. 아니면 거기다가 첨가를 하든지 하게 되면 거기다 첨가한 날짜 쓰고 도장을 찍고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철회하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유언은 재작성할 수 있음. 먼저 거를 없애면 되니까 다시 쓰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년 1월 1일 날 내용을 변경할 수 쓰시는 분이 있더라.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매년 1월 1일 날 똑같이 유언장을 쓰고 조금 변경된 장을 쓰고 그 날짜를 또 쓰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은 그렇게 쓴 날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작성이 가능하다. 생존 시에는 재작성이 가능하고 재작성 시 기존 유언서는 폐기가 된다. 그 이제 요 중에서 유류분 제도라는 게 이제 민법 제 1112조인데 이 유류분은 뭐냐 그러면 유언장에 유언을 해놨는데 그 유언에 의한 유언자가 자유처분 범위를 너무 한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언으로서 자유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남기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족이 유언에 관계없이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유언을 할 때 자식이 셋입니다. 셋인데 큰아들이 되게 믿게 아버지를 잘 안 모시고 그래. 그 유언장에다가 나는 막내가 제일 사랑스럽고 나한테 잘하고 나하고 함께 살아. 그러니까 내 유산 중에서 거의 절반을 막내 아들한테 주고 큰 놈은 배기 싫어서 하나도 안 준다 라고 유언장에 썼어요.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써놨어요. 근데 나중에 유언장을 공개했을 때 큰아들이 아버지 이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한 푼도 안 주고 전부 막내한테 준다고 하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 그럴 때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 큰아들이 받아야 할 상속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아들이 막내가 큰아들한테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계산 방법 그 뒤에 나옵니다. 이런 것이 유류분제다. 이건 왜 이걸 매기려느냐면 너무 유언에 의해서 이것이 분배가 되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나머지 유언제도에 의해서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유언자를 상속자를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몫은 줘야 돼요. 그겁니다. 유류분 제도의 내용 밑부 중에 대상자는 죽은 자의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데 1순위가 배우자, 직계 비속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그다음에 직계 비속은 아들, 딸이 1순위예요. 배우자하고 아들, 딸 그것이 1순위고 2순위 가면은 이제 손자녀,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사촌, 형제 이렇게 되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쭉 근데 이것이 없을 때는 그냥 1순위가 제일 우선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류분 제도를 받을 수 있다. 비율은 직계 비속 및 배우자는 자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 재산이 1억이 있다. 1억. 자녀가 둘이다. 근데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기로 유언장을 해놨다. 그러면 한 사람이 억울하다. 내가 유류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계산하면 돼요. 1억을 두 사람이 나눠받는다. 그러면 5천만 원씩 똑같이 공동 상속을 하니까 5천만 원씩 받잖아요. 그 5천만 원의 2분의 1, 2,500만 원은 본인 몫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많이 가질 사람은 7,500만 원을 갖고 전혀 안 준다는 사람도 법적으로 2,500만 원 줘야 한다. 그것이 유류분 제도예요. 억울하지 조금 억울하더라도 덜 억울하게 해주는 제도. 그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후에 그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자기 법정 상속의 3분의 1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1억을 받는데 그 직계 형제 우리 다른 사람이 없고 형제가 누가 죽었는데 자식들도 없고 형제들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형제 두 사람이다. 그러면 5천만 원씩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3분의 1이면 이제 1,500만 원, 한 1,800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자기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또 유류분의 산정 방법, 이건 피상속인이라는 건 돌아가신 고인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전 재산, 그것을 가액으로 돈으로 환산할 금액이에요. 뭐 산이 3,000평, 밭이 2,000평 그런 건 그건 환산을 돈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고, 사망하기 1년 이내에 그 사람이 기증한 재산의 가액, 그 사람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어디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다가 한 1억쯤 기증을 했어요. 그 1년 전에 기증한 재산은 이 유류분 재산 산정학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다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피상속인, 아까 얘기한 그 돌아간 고인이 부채가 있어. 부채가 한 5천만 원쯤 있어. 그럼 그 5천만 원도 전체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빼고 나머지가 유류분을 산정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냐? 상속 개시한부터, 상속 개시라는 건 본인이 그 유언자라든가 이런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죽은 시점입니다.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한테 돈을 한 5천만 원쯤 빌려줘 누구 줬어.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전혀 모르고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누구한테 또는 어디 재단에다가 한 1억쯤 기부를 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알으면 그걸로부터 1년 이내 해야 되고, 그 1년이 지나가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증여나 유증이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이내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 둘이 있는데 전부 큰 아들한테 이제 몰아주었어. 작은 아들이 그냥 욕만 하는 거야. 형 욕만 하는 거야. 형은 말에 다 갖고 나는 하나도 안 주고. 그 이제 그런 유류분 제도를 작은 아들은 모르고 있었다. 근데 한 7년쯤 지나서 친구한테 그러니까, 임마 그런 건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그거 네가 형한테 청구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10년 전에 형을 상대로 해서 상속 재산에 대한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내면 큰아들은 작은아들한테 유류분을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상속, 이런 증여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것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린 유언장입니다. 이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작성하는 자필 유언서인데, 이건 제가 컴퓨터로 쳤는데 이런 게 하지 말고 자기가 써야 되는 건데, 일정한 양식은 없어요. 아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 쓴 날짜, 그 다음에 이름, 도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누락되면 법률적 효력을 고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여러 가지를 쭉 써놨는데 한번 보시고, 혹시 이 다음에 의향이 있으시면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내가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 유언장은 이렇게 자필로 한번 좀 장난삼으로도 한번 써보시고, 이걸 쓸 때 되면 굉장히 본인이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종이를 놓고 여러분이 볼펜을 쥐고 쓰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히 무거운 감이 들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과연 남겨줄 재산이 얼만큼 되고 무엇이 얼만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 준비의 과정 중에 하나가 유언서를 미리 작성을 해보면 그만큼 본인이 숙연해질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미리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다운 죽음 마무리 중에 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쓰실 수 있으면 이렇게 나의 유언장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번쯤 작성해서 집에 계신 배우자한테 나 이런 유언장을 하나 썼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자식들한테도 나도 유언장 이렇게 했는데 그 애들도 유언장을 써놨다면 본인들 생각이 조금 달라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 써놓으셨는데 내용은 모르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걸 미리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건 나의 유언 또 아까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써놓은 거예요. 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 이렇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쭉 써놓고 이건 뭐 일정한 양식이 없으니까 뭐 이런 그 양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유언장이라는 것은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고 혹시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써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건 상속죄인데 민법 제 997조의 얘기인데 피상속인, 이게 고의 사망자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제도가 상속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재산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상속입니다. 법적 상속인의 순위 1순위가 배우자, 직계, 비속, 혹은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사산이나 유산이 되지 않을 경우가 그 태아에는 똑같이 자연인하고 똑같이 이제 권리를 주는 거예요. 직계, 비속, 이건 자녀가 우선입니다. 손자녀도 있겠지만은 배우자, 그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순위가. 2순위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또는 이제 그 밑에 보면 손자, 아버지가 없는 손자, 손녀 들어가죠. 제3순위가 형제, 자매, 제4순위가 사촌인의 반계, 혈족. 이건 4순위예요. 그러니까 4순위는 3순위가 없을 때, 3순위는 2순위가 없을 때, 2순위는 1순위가 없을 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은 1순위가 우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법적 상속인의 순위가 그렇다. 상속인의 결격사유. 그럼 어떤 사람이 상속받는데 지장을 초래하느냐.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등 상속인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고 하는 자. 혹시 지가 더 받을까 해서 형제를 해치거나 또는 뭐 다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상속인의 결격사유다. 이것이 인정이 되고 이것이 법정 판결을 받아야 되죠. 누가 뭐 형제를 뭐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 이것은 나중에 경찰에서 다 조사를 해서 소추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오면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상속을 안 해도 된다, 안 해줘도 된다.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상속인들을 상해하여 사망케 한 자, 이것도 상속인의 결격사유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또는 유언초래를 방해한 자.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욱박질러서 유언을 쓰게 맹길고 또는 그 유언장을 뭐 변조했거나 이렇게 강박으로 한 거. 억지로 막 손 끌잡다가 쓰도록 하고 도장도 지가 그냥 찍고 이런 거 행위한 사람 이런 것들은 그것이 판명이 되면은 이것은 상속인의 결격사유다.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파기하거나 또는 은닉한 자 이것도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혹시 자기 아버지가 쓴 유언장을 자기한테 조금 불리하니까 그것을 폐기해버렸다,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언장이 없어졌으니까 뭐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 그것이 그 사람이 파기하고 없앴다는 것이 법적으로 딱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은 나머지 재산을 공동 분할하는 중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예,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자식들한테 배분해 주면 되는 거죠. 그게 상속인의 이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너무 부리면은
부당한 대접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 부당한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했으니까 옳게 처리하는 거죠. 상속의 방법.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된다. 죽은 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 재산의 상속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이럴 때 나중에 알게 되면은 10년 이내에는 이 청구를 하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 상속 관계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삼성 그룹의 제일 큰 아들이 이맹희 씨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맹희 씨가 1988년도에 그 아우 셋째 아우 자기 셋째 그 아우 이건희 삼성 그 회장을 상대로 해서 상속 회복 신청을 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건희 씨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몰아줬는데 그것을 자기는 그때는 몰랐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득금이 엄청 많은데 그것이 몇 조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2012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그 당시 셋째 아들한테 남겨준 재산 중에 상당한 부분은 내 것이다. 아까 얘기한 유리분제도도 내게 해당이 된다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것은 그 이맹희 씨가 패소를 했는데 그 물경 그 인지비만 뭐 122억 원 인지비를 내고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한 이유는 이 아까 얘기한 10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1988년도에 그렇게 된 걸 2012년도에서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간혹 그 유산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혼외자 있잖아요. 혼외자.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나지 않고 첩의 자식들 이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아는데 전혀 내색을 안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아버지도 본인을 혼외자지만 자식으로 했는데 형제들도 알고 있어. 다른 이게 우리 내 동생인 동생인데 배다른 동생이라는 걸 그 자식들도 은연중에 알고 있어.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상속 회복 청구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이내는 가능하다. 이제 그 이런 경우 롯데그룹 같은데 이런 때 그 부인이 어르신데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본부인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 다 회복 청구 해가지고 다 유산을 다 받고 미리 생전에 다 가서 다 증여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 상속의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은 두 번째는 협의 상속. 이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써놓고 뭐 했더라 손치더라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서 나는 잘 살으니까 큰아들이 나머지 거는 나는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둘째, 셋째가 제일 못 사니까 셋째한테 많이 몰아주자. 둘째야. 이렇게 형제가 협의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설령 이렇게 유언을 했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아버지 뜻이고 우리 유산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협의상속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녀들, 배우자,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자식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이 이만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느냐고 얘기할 때 누가 나서서 우리 이렇게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좋다고 다 하면 협의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형제간에 우위도 있고 우애도 있고 그런 방법입니다. 그거 말고 유언장대로 해주시오. 그 외에는 거 1번 유언에 의한 상속. 유언장대로 내용을 집행하면 돼요. 그건 유언에 의한 상속이고 그건 이제 맨 마지막에 또 안 된다. 그러면 법정 상속. 법적으로 가요. 법에서 동순위 상속인한테 다수인인 경우에 공동 상속을 하는 방법을 취해서 법적으로 상속 지분을 나누는 거죠. 동순위 상속 방법은 1순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동순위 상속인 시 여러 사람인 경우에 아들, 딸 구분 없이 균등하게 분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장자 우선, 옛날에 그랬어요. 그 큰아들이 다 아버지 재산 다 갖고 동생들은 조금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민법이 개정돼 1990년 개정되면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부분시 균등하게 분배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5화를 가산해 줍니다. 배우자는. 그래서 배우자 1.5, 장남 1, 차남 1, 장녀 1, 차녀 1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공평하게. 나머지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더 주고 그런 거. 이것은 유언이 없을 때 법적 상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자녀 없이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그 남편이 죽었어. 이때 그 남편이가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1억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누가 상속을 하냐? 배우자,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배우자가 1.5를 갖고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1대1로 갖습니다. 이건 친생자 관계가 유지될 쪽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자식이 없어. 그 손자녀는 없는 거지. 그 아들이 죽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그 남편의 그 죽은 애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은 배우자 며느리가 1.5 갖고 나머지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1대1로 갖는다. 자녀 없이 아내가 사망한 경우, 자녀가 없어 시집을 갔는데 애들을 못 낳고 그때 그 사위는 살아있고 아내가 죽었다. 그 아내 재산이라고 법적으로 돼 있는 그 재산은 누가 상속을 받게 되냐? 이건 사위가 1.5를 받고 장인이 1을 받고 장모가 1을 받습니다. 요거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1990년도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 사위한테 다 준다는 건 조금 억울하다 그런 얘기죠. 보통 사람은 이제 그래서 민법이 좀 개정되면서 사위가 1.5를 받고 장인이 또 받고 장모가 1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내하고의 친생자 관계, 혈연 관계는 딸은 시어머니, 시어머니하고는 관계가 없고 자기 시집에 친정의 아버지, 어머니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유산은 이렇게 받습니다. 장인, 장모가 1을 받는다. 그래서 적어가지고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됐던 한 15년 전쯤에서 인천에 아주 거부가 하나 돌아가셨는데 연탄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 큰 부자였어요. 이북서 피나라를 오셨어요. 그 형제들이 한 도서로 돼 있고 그분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사이판이 어디 태국인가 어디로 가족 여행을 갔어요. 딸도 이제 딸하고 뭐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손자도 데리고 가고 뭐 다 하고 부인도 데리고 가고 다 했어요. 그리고 사위만 안 갔어. 사위는 그때 이제 대학병원에 의사이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고 나머지가 전부 가서 비행기 사고로 몽창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위만 살아있고 장인, 장모 다 돌아가시고 이북서 피난을 했으니까 그 형제들, 사촌들은 초삼촌 이런 사람들은 한 2분 계시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가족, 부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300억 되는 재산은 누가 상속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다른 사람이 1순위가 다 하나도 없어요. 1순위 사위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사위가 다 받았는데 가만히 그 초삼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억울하거든요. 전혀 성이 다른 놈이 와서 몽창 자기 형님 재산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서 일을 하면서 불어먹고 살아.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상속재산 청구 소송을 내가 이만큼이니까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나중에 사위가 다 상속을 받는 걸로 해서 그 사위애가 자기는 의사고 그러니까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초삼촌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 안 돼서 괘씸해서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그 재산을 받아주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려요. 그런 경우. 이제 그래서 민법에서는 조금 만약에 장인 장모가 살아계시면
딸도 죽고 안타까운데 이렇게라도 해서 보상을 좀 해주면 좋지 않나요?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손주가 상속권자다. 아버지가 아들 삼형제인데 그 사람에게 둘째 아들이 죽었어. 그럼 거기서 난 손자가 있어요. 그 손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삼촌들과 같이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자식이 없는 미망인이 사망한 경우, 이건 미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없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때는 친정부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정부모가 상속을 받는다. 혼외 자녀도 상속권을 인정받는다. 유언이 없는 한 상속권이 인정된다. 이건 혼외 자녀도 혈연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런 상당히 많아요. 친생자 관계를 청구를 해서 이것이 그 사람의 자식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뭐 DNA 검사는 금세 나타나니까 친생자가 그렇게 하면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친생자를 신청하면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혼외 자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혼외자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냥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승소를 해서 혼외자로다가 등록했는데 그 재산의 관계들은 이미 뭐 다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에다 전부 기증을 해버렸으니까 본인이 받아갈 돈은 없지요. 그런 경우 문제있죠. 폐하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유산이나 사산인 경우에 제외되고 폐하에게도 상속권은 인정된다. 오촌 아저씨 당숙의 재산은 상속권이 있느냐? 이거는 부모 형제가 있으면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오촌 당숙을 모시고 있더라도 이것은 재산 상속권은 없습니다. 양자로 간 아들도 생가 부모의 상속권을 인정받습니다. 이게 이제 이 친생자 관계가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자하고 친양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뭐 동생이나 또는 사촌 동생의 아들을 내가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입양기관에서 전혀 성격이 다른 애를 내가 입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그냥 입양이라고 해요. 이 입양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보면 친부모의 선명이 나오고 양부모의 선명이 나옵니다. 그건 양부모하고 친부모하고의 친생자 관계, 혈연 관계를 끊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양자로 들어간 아들도 생가 부모의 상속권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생가에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습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 집 자손들하고 같이 받아요. 그러면 두모고치를 받는 거 아니야. 양자로 가서 양자간 부모의 재산도 받고 또 생가의 부모도 받고 나중에 그런데 부양의 의무를 함께 집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 친양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양자를 입양을 받았는데 그 친양자라고 하는 것은 혈연 관계를 유지하고 친부모의 혈연 관계를 끊어버리는 상태예요. 그것을 우리는 친양자라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양자로 들어간 그 생가 부모의 자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친부모, 생가 부모하고 혈연이 단절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양자하고 양자하고 구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양자로다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생가하고는 혈연이 끊어지는 거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양자하고 양자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을 한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한 10억쯤 빚을 졌어요. 그 자식이 받아오니까 뭐 재산은 없고 빚만 딸름 남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이 가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빚갈이 하려면. 그러면 아버지 빚도 자식들이 받아요. 상속을 내가 한다고 그러면 그 자식 빚을 아버지 빚을 자식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갚아주면 돼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상속 포기를 하는 거죠. 나는 상속을 포기하겠다. 그럼 법적으로 자식이 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 한정상속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뭐 빚은 10억이 있고 재산은 1억쯤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한정상속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1억 정도는 내가 상속을 받아서 빚을 1억 정도 갚을 수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만 상속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한정상속입니다. 아버지 빚 전체를 관계한 게 아니라 내가 받는 상속액 가지고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빚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정상속입니다. 이건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몰랐는데 나중에 안 경우가 생겨요. 아버지가 어디다 빚을 줬는데 뭐 어느 은행에다가 뭐 저 융자를 받았는지 뭐 했는지 누구 빚 보증을 줬는지 이런 걸 자식들한테 얘기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고 넘어갔을 때 그냥 단순 상속이라고 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집 상속 받았어. 이런 경우에 저 아버지 빚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 그 아들한테 갚으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건 아버지가 빚을 졌다는 건 전혀 본인은 몰랐다. 이것을 알고 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다 난 못 받겠다고 이제 한정상속 포기라든지 그런 거를 법률적 다툼을 해야 되죠.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속속 생겨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그 채무 관계 이런 걸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기여분 제도라는 건데 이건 민법제 1008조에 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 정식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 이건 뭐냐면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큰 아들은 어려워서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을 모으는데 열심히 농사를 져서 아버지 재산을 불키는데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아버지 재산 증식하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큰 아들은. 둘째, 셋째는 다 서울로 유학 보내서 대학 다니고 해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렇게 됐다. 이런 경우에 누가 그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식에 가장 큰 기여를 했느냐? 큰 아들이 기여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동생들이 우리 형님이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증식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고 동생들이 얘기를 해주면 고분한테 특별하게 기여재산만큼 가산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니고 그냥 그래 똑같이 나눠주세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피상속인 재산증시에 기여한 상속인한테 기여분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법으로 맹기는데 이건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 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이런 건 누가 기여분 제한은 공동상속인지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제한대로 해서 받아들이면 그분한테 더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기여분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를 제일 많이 했느냐 하는 거에 대한 그분에 대한 가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 있어요. 상속재산 분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민법제 1057조인데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그 재산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고에 환수가 되게 돼 있어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가 요거 분여분 제도입니다. 생계를 같이 했던 조카가 있든지 이제 아무도 없었으니까 또는 사실혼의 배우자. 이 사실혼이라는 거는 남편하고 전혀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전부 사실혼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상속의 보장을 못 받아요. 왜? 그 혼인에 관계되는 아무런 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분여분 제도에 해서 사실혼 관계 그냥 정식으로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사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고 거기서 자식도 낳고 그랬어요. 다만 혼인신고만 못했다. 이건 사실혼입니다. 그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들이 증인을 서주고 하면 사실혼 증인이 가능하죠. 그럴 때 이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얼마만큼을 내게 달라고 청구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속재산 분여분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동거하고 있는 친척,
또는 피상속인을 헌신적으로 돌본 지인, 이웃, 요양원 이런 데서 이거 어차피 국고로 환수될 돈 아니에요. 이 사람 재산은 그거 중에서 일부를 내게 달라, 재산으로 상속을 달라. 그러니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상속인 수색 공고라는 건 이후에 이 상속인이 없으니까 법원에서 몇 월 며칠자로다가 이 사람 누구누구 죽은 고 누구누구는 누구와 상속 관계가 있는 분은 신고를 하십시오 하고 공식으로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재산은 국고로 환산됩니다. 그 이전에 내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는 증명을 내서 이 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재산을 내게 전부 또는 일부를 달라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상속 부여분쟁이라고 합니다. 이건 부양 의무인데 아까 얘기한 상속 유언장 상속 권한이 있으면 대신 부양의 의무도 져야 한다. 그래서 아내도 남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이건 남편을 잘 보살피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법적으로 보살피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부양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남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음. 나가서 바람 피고 뺏어서 근데 아주 윗살스럽고 배신스럽다. 나 밥도 안 먹여준다. 아내는 돈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해서 부양 청구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돈을 받아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리적으로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순리적으로 되지 않을 때 부양 의무를 지우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 부양 의무가 있다. 직계 혈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다. 자녀는 어떠한 경우도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있다. 자식 중에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상대로 해서 부양 의무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가기 전에 잘 모셔야 합니다. 출가한 딸도 친정부모 부용입니다. 왜? 출가한 딸도 친정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권한이 있잖아요. 따라서 부양할 의무를 진다. 부모가 어느 집에 살든 자녀는 부모 부양 의무가 있다. 이게 무슨냐면 둘째 집에 아들이 셋인데 어머니가 둘째 집에 가 있어요. 근데 큰아들은 잘 살아. 근데 큰아들이 어머니를 둘째 집에서 모신다고 전혀 돌보질 않아. 큰아들은 잘 사는데도 아들이 못된 놈이지. 이런 때 그 어머니는 큰아들을 상대로 해서 부양 청구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일정한 돈을 매달 어머니 부양비로 받아서 둘째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청구서를 내는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 아들은 틀림없이 그 어머니한테 일정 금액의 이 생활비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 겁니다. 양자로 간 아들도 생가부모 부양 의무가 있다.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양자로 갔더라도 생가의 부모의 재산을 상속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친양자인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친양자는 생가의 부모하고 혈연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부모 부양 의무는 며느리보다는 아들이 우선한다. 이건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서울에는 가정법원, 또 지방에는 지방법원 가사부에 조정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그 시부모 부양 의무를 며느리한테 며느리보다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잘 안 돌보면 둘째 셋째 아들이라도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남편 사망 후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시부모 부양 의무가 있다. 재혼하지 않는 한 며느리는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사위도 장인 장모 부양 의무가 있다. 왜? 사위도 장모 장인의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나 남자는 이제 앞으로 똑같이 양쪽 부모를 모셔야 할 책임이 있다. 숙질간에는 부양 의무가 없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오촌당속 이런 사람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법률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혹시 오류가 있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가 또 공부를 더해서 정정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웰다잉 교육을 하면서 사전 의료 요양서 쓰는 작성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이런 걸로 제목을 정해서 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잘 죽는 복을 달라고 여러분들 잘 말씀을 합니다. 잘 죽는 복. 이게 복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연초가 되면 서로 복을 많이 받으라고 덕담도 하고 복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건 성악설이라는 게 있어요.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하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난다. 살아가면서 주변 여건 때문에 사람이 아주 악하게 된다. 그것이 맹자의 지론인데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순자라는 분은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그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는데 살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주변 사람을 사귀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착하게 되더라. 그것이 성악설의 주입니다. 문제는 그 순자라는 분이 복이라는 걸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의했느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큰 이 공돈이나 이런 것이 굴러 떠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없는 것이 연속되는 삶, 그것이 복이라고 순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이라는 건 그렇다. 그러니까 재앙이 없는 삶,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얘기할 때 우리 어르신들은 오복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수, 부기, 강령, 유호덕, 그 다음에 고종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물려받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갈무리라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숨, 수,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한없이 오래 사는 것이 좋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100살을 사는데 병석에 10년 동안 누워서 100살 사는 것이 꼭 축복받은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살을 살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거죠. 우리 이제 그 인간은 태어날 때 우리 심장이 30억 번을 뛰게 맹기로 되어 있어요. 호모세피엔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0억 번을 뛰어요. 이것을 1분 동안에 70번씩 계산을 하면 120살 정도가 되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사, 이 심장이 뛰다가 자연히 멎는 거예요. 아까 그 우리 이태수 목사님 노인들 얘기 나오는데 우리 노인들은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해서 이렇게 DNA를 줘가지고 그 분열을 해서 새로운 세포가 자꾸 생겨야 이제 성장을 하고 커지고 조직이 새롭게 되는데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세포가 분열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30억 번을 뛰면은 자동적으로 소멸돼서 쉬는 거죠. 그게 자연사입니다. 자연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그런데 그 심장을 빨리 뛰게 운동선수 같으면 1분 동안에 한 100번 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함에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수명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도 물려받은 장수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평소에는 다 60살까지는 장수 유전자가 관계를 안 해요. 다 건강하게 잘 지내니까. 또 세포도 다 정식적으로 다 정립되는데 문제는 60, 70이 넘어가면은 그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장수 유전자가 엄청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쪽에 장수한 집안은 DNA 자체가 유전인자 자체가 그 장수할 수 있는 소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본인이 잘 관리하면 100살도 넘어 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장수 유전자 같은 거 받는 거 그것은 복이죠. 복. 그건 부모한테 물려받은 복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래 사는 건 본인의 책임이죠. 그래서 수, 그다음에 부기, 그것도 돈을 많이 모으고 이런 것도 본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강령, 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덕을 많이 쌓아서 이 주변에 덕잔치를 많이 하는 거, 그게 유호덕인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종명, 하느님이 주신 명대로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것,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원망 없이 불렀을 때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죽는 복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죽은 복을 잘 탄 분 중에 하나가 소강 민관식 선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민관식 씨라면 경기중학교를 나왔는데 5년제 경기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 경기중학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서울농대 농화학과를 나왔어요. 법대 이런 데를 가자고. 그 나중에 대한약사회 회장도 하고 문교부 장관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테니스를 엄청 잘 치셔서 대한체육회 회장도 해서 저쪽에 육사협회 대한체육 체육회 저걸 크게 매긴 것도 민관식 선생이 했는데 그분이 8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고종명을 타고나야 돼요. 뭐냐 그러면 낮에 테니스를 한 게임 치고 와서 부인한테 목욕하고 나 저 주스 한 잔 포도주 한 잔 달라고 해서 포도주 한 잔 드시고 나 좀 낮잠을 자야 되겠다고 그 침실에 가서 누워 잤어요. 그 부인이 저녁을 해놓고 저녁 먹으라고 깨우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자기 죽음을 그렇게 잘 맞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를 많이 도하거나 이런 스님 이런 분들은 그냥 앉아서 돌아가시잖아요. 등신불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그래서 관도 똑바른 관을 못 쓰죠. 다비해서 이제 어차피 불에다 태울 때는 이렇게 앉은 상태로 갖다 놓고 태우는 거죠. 그런 분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는 보지 못하지만 주변에서 좀 볼 수 있어요. 내가 들은 얘기는 어떤 분은 경상남도 저 함양에 계신 어떤 분은 바둑을 두다가 대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둑을 두는데 이 바둑을 두는 장고라는 거라서 오래 수를 보고 두잖아요. 근데 자꾸 이 사람은 바둑 둬 자꾸 두라는데 전혀 손놀림이 없는 그러니까 바둑돌을 들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 이제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고종명이라고 해서 죽음을 맞을 때 아무 두려움도 없이 또 후회도 없이 미련도 없이 그렇게 원망도 없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 속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강의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